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배달앱을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최근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쿠팡이츠에게 무료 배달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죠. 정확히 말하면 배달 비용의 절반가량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건데요. 쿠팡이츠가 제안을 거절했다고는 하지만 소비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배달앱의 무료 배달이 진짜 무료 배달이 맞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배달앱 중개 수수료 문제는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경제 포커스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이죠. 이다의 북마크. 오늘은 지금 주목해봐야 할 도서 트렌드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바 들으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결국 불참했어요.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는 건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네, 이게 1988년에 노태우 전 대통령 때 처음이 시작된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취임 때 시정연설을 했고 그 후에는 좀 총리 대독을 하긴 했었다가 이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현직 대통령이 매년 직접 시정연설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11년간 이어져 왔던 건데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가 되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국회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고 이건 근데 국회도 그렇지만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국민을 설득한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 불참 가닥이 전해지면서 야당도 비판을 했고 여당에선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이 직접 나와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거는 뭐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 윤석열 대통령 근데 지난 22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을 했었잖아요. 이것도 1987년 민주화 이후에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건 처음이었고 근데 지금 그때 국회 개원식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불참하면서 대통령실하고 여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당이 너무 지나치게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장외투쟁도 불사하고 있고 또 명태균 씨하고 윤 대통령 녹취도 민주당이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추경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거리를 나서는 상황에서 차분한 시정연설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너무하니까 안 해 이런 건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당이나 국회의원은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존재인 거고 그 대통령실은 뭐 이제 야당 향해서 국회 정상화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정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국회와의 소통이 막혀버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간 한덕수 총리가 오늘 그 연설문을 대독했는데 좀 내용들 살짝 보면 윤 대통령의 의견은 그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 회복 속도에는 기대를 못 미친다라는 입장이 담겨 있었고요. 또 위기에 맞서서 2년 반 열심히 달렸고 시장 경제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하고 있다. 또 체코 원전 등 자랑스러운 성과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냐라면서 김건희 여사 보호하고 위하는 남편 노릇은 집에서나 하고 국민 위해서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처음에는 그 항의하는 의미로 본회의 불참도 검토를 했다고는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참석하기로 했다고 전해지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총리가 대독하더라도 시정연설은 국민 상대로 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 권리 침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의료 대란과 남북 대결
국러 밀착 등 국민 고통과 불안을 가중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국민이 편안해질지 소상히 밝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렇게 오원식 의장 발언할 때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뭐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시정연설 불참 방침 전하면서 야당이 탄핵 집회까지 하는 등 최소한의 예우를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시정연설에 갈 수 있겠느냐 기존의 입장을 다시금 강조를 했는데 또 눈에 띄는 의견도 있어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돌을 던져도 맞을 각오로 와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면서 지금 같은 위기에 의회의 그 협력을 구하는 일만큼 더 당연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해외 순방은 잘도 다니면서 어떻게 이 중요한 시정연설은 오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예산 정국이 시작부터 얼어붙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여야는 이미 예산 삭감과 증액 대상을 놓고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 뭐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넘길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일단 이번 주에 오는 7일하고 8일에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가 있어요. 이때부터 큰 충돌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체적으로는 예산을 좀 늘리되 대통령 관련한 예산은 삭감을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생토론회 같은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돌아다니면서 민생 토론을 했잖아요. 그거 이제 민주당은 선심성 사업이다. 그러니까 좀 깎아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뒀다는 그런 예산들, 대표적으로는 개식용 종식 관련 예산 이런 거에서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검찰 비롯해서 이런 검찰 등의 권력기관 특활비,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삭감을 예고한 상태고요. 반대로 이제 여당은 이런 야당의 감액 시도를 방어하겠죠.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 정책에 필요한 예산들 뭐 이거 지키려고 방어를 할 것이고 무엇보다 또 민주당이 늘리려고 하는 그런 지역화폐 추가 발행 사업 이거는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민주당의 증액을 막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어요. 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자리였는데요.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요구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외 활동 중단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특별감찰관 임명도 같이 요구했습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그 지난주에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 통화 녹음이 공개된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조금 할 말을 잃었던 것 같아요. 침묵을 이어가다가 나흘 만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을 했고 지금 상황이 한동훈 대표도 급한 게 대통령하고 여당 지지율 동반 하락세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면서 또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내각을 단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또 그런 정치 브로커에 관련해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국민의힘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단칼에 잘라낸 정당이다. 이런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대해서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원회가 이거 명태균 씨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해서 이제 조사도 하고 그러면 명태균 씨가 얼마나 공천 과정에 뭐 개입을 했는지 이거를 팩트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내 자체 진상조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향후 민심 수습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네, 좀 뭐 대통령 지지율 그 얘기도 나왔고 발표도 있었고 명태균 씨 통화 녹취 공개 이후에 이제 입장을 얘기를 한 건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실도 여러 관계자들의 말을 듣고 있고 일반 국민의 목소리도 잘 경청하면서 대응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판단이 있으면 그 판단을 국민께 어떻게 얘기를 할지 뭐 내용, 방법, 시기 등을 함께 숙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최저치 지지율 나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반전시킬 방안에 대해 폭넓게 고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여당 내 분위기 보면은 사실 그 명태균 씨 폭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머리를 싸매는 모습이긴 해요. 뭐 김건희 여사 문제들도 있고 이런 녹취 폭로
다 이게 문제라는 거 알고 민심도 달래야 되고 어떤 반전 카드로 이게 심각한 위기라는 거엔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거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일단 투탑이 부딪혔었잖아요. 한동훈 대표하고 네.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그 외에 목소리를 낸 사람들 보면 안철수 의원, 조혜진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은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반면에 친윤계에서는 야당이 이렇게 탄핵 공세 펼치는 상황에서 자칫 당내 분열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좀 대통령실 이렇게 뭐 드러나는 거나 드러나지 않는 내용들이나 좀 보면 줄곧 좀 대국민 사과를 피해왔던 부분에서 좀 박근혜 트라우마가 읽혀진다. 이런 부분 그림자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요. 친윤계는 계속해서 좀 당의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마저 쇄신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이에요? 네, 오늘 KBS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이 고위 관계자는 이달에 여러 가지 중요한 외적 변수가 많기 때문에 막연한 쇄신을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번 주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북한의 파병 문제도 새로운 안보 위협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달 안에 일정 조율해서 입장 표명과 더불어서 소통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이 야권이 주도하는 장외 투쟁 집회에 대해서는 이재명 살리자는 대선 불복 정치 공세에 국민들이 동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일반적인 여론몰이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어요. 네, 이번 조사는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두 조사 모두 무선, 유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긍정평가는 22.4%, 부정평가 74.2%였습니다. 긍정평가율 더 떨어졌어요. 일주일 전 조사보다 2.2%포인트 내려갔고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저치이고 또 2주 전에 최저치 기록한 거에서 이제 다시 또 이걸 갈아치운 겁니다. 부정평가는 반대로 더 올라서 마찬가지로 종전 최고치 깨트리고 더 올랐습니다. 보수층 60대, 70대 이상 할 거 없이 긍정평가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다만 좀 눈에 띄는 건 지역별로 오로지 대구 경북에서는 소폭 상승을 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에 최저치 기록한 뒤에 5주 만에 이걸 경신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경향신문이 이번에 외교 안보를 포함한 국내 정치학자들 30명 모아서 윤 대통령 전반기 평가를 의뢰를 했어요. 근데 10점 만점의 평가 점수 평균 2.2점에 그쳤다고 나왔습니다. 개개별로 보면은 최고점이 5점이었는데 그 5점 준 한 명도 보통 낙제 5점 이하를 매긴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으로서는 최저치를 준 거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일부 0점을 준 학자도 5명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대체로 얘기하는 게 전반적인 평가가 준비 없이 당선된 대통령이 좌충우돌하면서 국정의 방향을 잃었다. 이게 전반적인 평가였는데요. 나온 면면들 내용을 보면 공사구별의 붕괴가 심각하다. 조정 없이 즉흥적 제한과 중단, 과격한 추진과 충돌 사례가 온갖 부분에서 빈발했다. 검찰, 관료, 법원에 의존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없었던 권력의 현실이다. 섣부른 해법으로 갈등을 부각시킨 후에 뒷수습은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자,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죠.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네. 어제 오늘 창원지검에 출석을 해서요. 어제는 12시간 조사 받고 어젯밤 10시쯤 끝내고 나왔는데 오늘 또 이어서 오전 10시 15분쯤에 출석해서 2차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공천 도와준 대가로 명태균 씨에게 20여 차례 걸쳐서 9천여만 원 걷는 혐의 받고 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어요. 당시 여론조사하고 자신은 공천 관련 전혀 없고 명태균 씨의 역할도 과장돼서 부풀려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돈 준 것도 자신이 회계 담당이었던 그 전 보좌관 그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돌려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강혜경 씨하고 주장이 배치되고 있고요. 검찰은 참고인 조사 보강한 뒤에 이르면 이번 주에 명태균 씨 불러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녹취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대통령실의 해명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지난주에 나왔던 게 민주당이 긴급 기자회견 열고 공개를 했었잖아요. 재보선 공천 앞두고 여기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도 들어가 있는데 윤 대통령이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이런 워딩이 나왔죠. 그래서 대통령실이 해명을 하면서 이거는 취임식 전날 걸려온 전화였고 그저 좀 좋게 얘기해 준 것뿐이고 취임 이후에는 명태균하고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추가 녹취가 명태균 씨가 취임식 이후에도 윤 대통령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말하는 녹음 파일 이거는 MBC가 입수를 해서 공개가 됐는데 물론 이게 명태균 씨가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임하고 이때가 약 한 달 지나고 재작년 6월인데 본인 주장으로는 본인이 아직도 그 시기에도 윤 대통령하고 나는 통화하는 사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끝난 뒤였고 그 명태균 씨 주장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생했다 축하한다 이렇게 말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계속 좀 녹취 정황이 뭐 또 새롭게 하나씩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장외투쟁에 불을 지피고 있죠. 오늘부터 14일까지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릴레이 밤샘 농성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14일로 정한 거는 이날이 특검법 처리하는 본회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열흘간 민주당 의원들 조를 짜서 번갈아 가면서 국회 본청에서 특검처리 촉구하면서 밤을 새서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릴레이로 하는 거고 대규모 장외 여론전도 이어갈 전망인데 원내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앞으로의 장외 집회 일정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는 대체로 교통 흐름이 좋습니다. 다만 강변북로 구리 방향 천호대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일대 혼잡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가양대교 3차로 막고 공사하면서 성산대교부터 속도 더딥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매송휴게소에서 8탄 분기점까지 이동량 많고요.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역시 남한산 분기점에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 여주 분기점에서 차간거리 좁혀집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춘천 휴게소부터 작업하는데요. 이 여파로 춘천 분기점 일대 정체 빚고 있고요. 이후 만종 분기점에서도 속도 내기 어려운데 만종 터널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여파 받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해인사 부근 1차로에 화물차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 야로대교부터 거창 휴게소까지 1차로 막고 공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차량들 정체로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이죠.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은 경제포커스 KBS 강푸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배달앱과 관련해 새로 전해진 소식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쿠팡이츠에서 무료 배달이 없어질 뻔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배달 플랫폼 업계 후발주자인 쿠팡이츠는
쿠팡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들에게는 이 무제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잖아요. 네. 모든 와우 매장에서 최소 주문 금액을 채우지 않아도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무료 배달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이었는데 이렇게 큰 혜택이 말 그대로 없어질 수도 있었던 건데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사실 배달 플랫폼이 우리 일상에 정말 이제 빠지래야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수수료 문제가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생긴 게 배달 플랫폼 그리고 입점업체 상생협의체입니다. 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 민족, 배민이라고 할게요. 배민이랑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까지 참여를 하고요. 여기에 입점하는 식당 사장님들, 자영업자들을 대표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약간의 전문성이라고 할지 중간에 좀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계와 소비자단체가 공익위원으로서 협의체의 또 한 축을 담당합니다. 이 상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처럼 좀 어떻게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자영업 사장님들하고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의도로 출범을 해서 지금까지 9차례나 회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 회의에서 무료 배달을 중단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열린 이 9번째 회의에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협의체 공익위원들이 쿠팡 이츠를 향해서 소비자가 배달비를 부담하는 게 어떻겠느냐. 다는 아니고 만약 배달 비용이 4,000원이면 소비자가 절반 정도 되는 2,000원 안팎을 부담하도록 해보자. 이런 취지의 제안을 꺼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쿠팡 이츠가 내세웠던 와우 회원 대상 무제한 무료 배달 정책은 사실상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 앱을 이용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게 또 아닌가 싶은데요. 쿠팡이츠 반응은 어땠어요? 쿠팡이츠는 배달비 부담을 고객한테 전가할 수 없다면서 단호하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그간 여러 번의 회의에서 외식업 단체들은 꾸준히 고객 무료 배달 정책이라도 좀 축소를 하거나 폐지를 하자고 목소리를 냈는데요. 쿠팡이츠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만년 업계 2위 아니냐. 2019년에 출범한 뒤로 한 번도 5년 동안 흑자를 내본 적이 없는데 1인 배민하고 경쟁을 하려면 그래도 무료 배달 정책이라는 차별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없앨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피력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쿠팡이츠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자영업자들의 또 어려운 상황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경기도 어렵고 또 원자재 값도 올랐는데 플랫폼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율도 너무 높아서 장사하기가 진짜 힘들다. 이런 사장님들 많아요. 맞습니다. 사실 무료 배달 중단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강수는요. 배달앱 업체들이 무료 배달에 드는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그러니까 가게 사장님들한테 떠넘긴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다 보니까 나온 제안입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야 무료 배달이지만 사실 이게 무료일 수가 없잖아요. 가게 그렇죠.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별도로 최대 2,900원에 이르는 배달비를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또 배달비 외에도 플랫폼 업체가 가져가는 중개 수수료가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높다 보니까 계속 꾸준히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 번만 더 설명을 짧게 드리면요. 지금 배민의 배민 배달이랑 쿠팡 이츠가 가져가는 수수료율이 소비자가 시킨 전체 주문 금액의 9.8%입니다. 근데 거기다 부가세 합치면 10% 어차피 넘어요. 10.8%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배민으로 2만 원짜리 브랜드 치킨을 시켰다고 하면 가게 사장님은 거기서 수수료 2,160원 배민한테 일단 주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내야 되는 박스값, 치킨값, 소스값 이런 재료 비용 또 빼고 그다음에 요새는 다 이제 무조건 카드 결제하시니까 카드 회사 수수료, 가게 인건비, 공과금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정말로 남는 게 없다는 거죠. 네. 이제 팔면 팔수록 심지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발 이 무료 배달 정책이라도 좀 없애보자. 그러면 한숨이라 좀 돌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료 배달 정책이 소비자에게도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요. 수수료가 음식 가격에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는 일종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강푸른 기자도 체험한 적이 있어요? 물론 있죠.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좀 밤이 되면은 이 배민 앱이 좀 이렇게 사람을 좀 유혹한다고 할까? 한번 좀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도 한 뭐 있나 볼까? 배달되는데 뭐 있나 볼까? 이렇게 딱 켰다가 네. 근데 요새는 너무 가격이 비싸가지고 다시 닫을 때가 많거든요. 밖에서 사 먹는 외식 물가가 오른 거는 뭐 다 잘 알지만 그런데 배달로 시키면 이렇게 비쌌나 싶을 때가 있는데 왜냐면 가서 먹는 것보다 더 비싸요. 배민으로 시키면 배달로 네, 시키면 이제 가격이 달라요. 예, 공공연한 비밀 아닌 비밀이잖아요. 이제 이런 걸 이중 가격제라고 하는데 그냥 뭐 동네 식당 사장님들만 하시는 게 아니고 맥도날드, 롯데리아, KFC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이미 다 가격을 따르게 받고 있어요. 이제 맥도날드의 경우에는 제일 기본이 빅맥 세트로 예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배달로 시키면 8,500원이고 가서 먹으면 7,200원이니까 1,300원이나 더 비쌉니다. 근데 햄버거를 혼자 먹지 않잖아요. 가족끼리 있으면 가족 그 인원 수대로 수별로 시키죠. 시키니까 이제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배달로 시키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똑같은 음식 먹고 5,200원을 더 내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러다 보니까 무료 배달이라고 해도 사실상 무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소비자에게 배달비를 걷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배달비를 안 받으면서 이제 어플 앱에서는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수수료를 더 걷고 그럼 점주가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중 가격제를 하게 되고 그럼 또 소비자들은 이중 가격제 때문에 불만을 갖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개해보자고 만든 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상생협의체인데 그럼 거기서 얘기한 뭔가의 성과는 없었어요? 성과를 합의를 어느 정도 이룬 부분도 지금까지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정말 큰 어떤 성과라고 할 수 있을지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서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배달시키면 겉에 그 비닐에 붙어서 오는 그 영수증 있잖아요. 거기에 안내 문구를 하나 넣기로 했습니다. 입점 업체 이제 가게라고 할게요. 이 식당이 부담하는 수수료와 배달비가 얼마인지 땡땡 식당에서는 주문 금액에 대한 중개 수수료로 몇 %, 결제 수수료 몇 %, 배달비 얼마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그 영수증에 들어간다는 건데요. 뭐 우리가 성분표나 원자재 함량 같은 걸 보듯이 실제 내가 내는 돈 중에서 음식값은 얼마인가 이걸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뭐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과연 그 영수증을 우리가 얼마나 찾아보느냐. 배달 봉투에 붙어있는 그거를 꼼꼼히 보시나요? 그러지 한 않잖아요.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과연 성과일까? 그다음에 두 번째 라이더 위치 정보 있잖아요. 요새는 택배 회사에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기사님들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그 서비스 그거를 배달 라이더가 주문을 이제 콜을 받아서 주문을 수락한 뒤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픽업할 때까지의 구간에 한해서 어디에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픽업해서 우리 집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을 이제 실시간 위치 정보로 보여주는 거 아니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식 픽업한 뒤에 그러니까 우리 집까지 오는 그 과정이 더 궁금하지 않나 싶긴 한데요. 뭐 노조라든지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이라든지 라이더 유니온 같은 배달기사 단체에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고 또 소비자의 주소가 라이더들한테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배달 플랫폼 업체마다 최혜 대우 요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중단하는 걸 원칙으로 해보자고 협의가 됐습니다. 최혜 대우 요구요? 이게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제일 싸다는 최저가 보장 정책 같은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저가 보장이지만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최저가 의무가 되겠죠. 이제 가게 사장님들이 주문을 한 군데에서만 받으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배민에서도 받고 요기에서도 받고 여기저기 이제 플랫폼 업체마다 그렇죠. 다 걸어놓는데 이때 가격을 다른 배달업에서 받는 가격과 적어도 똑같이 맞추거나 아니면 우리한테는 더 싸게 해라 이렇게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원칙이 있으면 플랫폼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경쟁 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배민이라고 하면 배민에 계약하는 식당 사장님들한테 요기요한테는 얼마 내세요? 거기 가격이 우리랑 똑같이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더 유리하게 맞추라라고 요구할 권리만 있고 요기요랑 나랑 경쟁해서 식당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뼈를 깎는 노력을 해보자. 수수료 인하 경쟁을 한다든지 좀 뭔가 우리 스스로를 쇄신해보자. 이런 의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따지면 식당 입장에서는 계속 거래 조건이 불리해지기가 쉽겠죠. 그리고 사실 지금 현실이 좀 그런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중단해달라고 식당 업체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배달의 민족하고 쿠팡이츠가 이런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걸 원칙으로 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원칙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리하신 지적인데요. 네. 말이라는 게 참 재밌는데 현재 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배민하고 쿠팡이츠 업계 1위 배달 플랫폼들을 안 그래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 최해 대우 요구, 그러니까 최저가 보장 정책 같은 이런 이제 강제로 그 부과하는 이 정책이 부당한지 아닌지 관련 의혹들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 만약에 공정위 조사 결과에서 이게 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배민 같은 뭐 플랫폼 업체들이 난 계속 이 정책을 유지하고 싶은데 하고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만 어디까지를 부당한 최해 대우 요구로 볼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음식값이나 배달비 또 최소 배달비 등 문제가 되는 항목이 워낙 다양해서 구체적으로 뭐를 중단할지는 또 긴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배달비에서 시작됐지만 논란의 핵심은 부가세 합쳐서 10% 넘게 가져간다는 그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 이걸 깎아달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진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 7월부터 회의를 굉장히 여러 차례 했고 가장 마지막 회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수요일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2시 반에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밤 10시가 다 돼서야 끝났어요. 이 협의체가 출범한 이래 이렇게 길게 회의한 적은 없었다고 하거든요. 네. 회의가 길어진 이유가 원래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표는 우리 10월 안에 우리 상생안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거여가지고 10월 30일에 모여서 30일이니까 거의 10월 마지막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길게 회의를 해본 건데 결국 끝내 수수료에 대한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제 수수료를 얼마를 받는지 아까 설명을 좀 드렸지만 네. 9.8%예요. 배달앱 1, 2위 업체들이 마치 짠 것처럼 담합처럼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하게 9.8%를 받고 있고요. 요기요도 사실 똑같아요. 9.7%라서 사실 별로 뭐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낸 안은 중개 수수료 비율을 매출액에 따라서 조정을 하자. 그 장사가 잘 안 되는 집은 2%, 잘 되는 집은 최대 5%까지 하등 적용하자는 제안을 던졌는데요. 일단 10%는 너무 많으니까 제발 한 5%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 확 절반을 깎자고 던졌어요. 네. 근데 업계 1인 배민은 최고 수수료 9.8%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매출 하위 20%, 그러니까 장사가 정말 안 되시는 그런 식당에는 2% 오케이 받을 수 있지만 20%를 넘으면 6.8%를 받겠다. 좀 숫자가 확 뛰죠. 네. 그리고 매출 상위 40% 업체에는 9.8%를 받겠다면서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대로 받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또 쿠팡이츠는 수수료 5% 그래 내릴 수는 있는데 내리는 거 좋은데 대신에 배달비는 전액 지금까지는 뭐 최고 2,900원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전액 점주들이 내라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경론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회의가 늦게까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의만 실컷 하고 빈손으로 끝나는 건 많은 분들이 바라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일단 회의가 한 번 더 열립니다. 언제냐면요. 바로 오늘입니다. 이따가 오후 2시 반에 상공회의소에서 다시 모여가지고 한 번 더 합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3자인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만듭니다.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이제 공익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계라든지 소비자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낸 중재안은 안타깝게도 한계가 있는 게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인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항상 좋은 안을 만들지만 그걸 강제로 반드시 하라고 시킬 의무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3개월 동안 그냥 시간만 그러니까 회의만 뭐 여러 번 했을 뿐 네. 시간만 날리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배달 수수료가 무서워서 장사 못하겠다 이게 그냥 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로 요새는 배민에서 그 철수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조금 늘어나고 계시다고 해요. 그냥 네. 우리 가게 전화로 전화를 해달라. 배민 안 받겠다. 이런 사장님들도 조금씩 계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 협의체에서 자율적인 상생안이 나오면야 뭐 제일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역시 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가 아예 나서서 법으로 수수료를 못 받는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수수료율 상한제 입법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에도 점점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푸른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따끈따끈한 신간부터 오랫동안 사랑받는 고전까지 보물 같은 책만 선별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다혜의 북마크, 그리고 나른한 오후 졸릴 틈 없이 재밌는 커피로 맛보는 역사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산 가운데는 오르기에 그리 힘들지 않은 곳도 있지만 반대로 매우 험한 곳도 있죠. 이렇게 산이 생긴 모양을 뜻하는 표현은 매산자에 기세 새자를 씁니다. 이 단어를 발음할 때 산세 또는 산세를 모두 들을 수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발음일까요? 네, 이때는 예사소리로 발음하는 산세가 맞습니다. 또 부엉이, 뻐꾸기, 꾀꼬리 등과 같이 산에서 사는 새를 통틀어 이를 때 산과 새가 합해진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산새와 산새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네, 이 경우에는 된소리인 산새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글자의 모양이 비슷해 보이지만 발음에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젖먹이가 내는 소리를 가리켜서 새소리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이때는 놀소리가 맞는 표현입니다. 놀소리와 비슷한 것으로 옹알이가 있죠. 이것은 아직 말을 못하는 어린아이가 혼자 입속말처럼 자꾸 소리를 내는 짓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이윤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 밤부터 추워지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기 때문인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20도, 부산 23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서울 5도, 대전 6도, 대구 8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오늘 아침보다 5도에서 11도 정도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한낮에도 15도 안팎에 머물며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고 기온은 계속 내림세를 보이면서 절기 입동인 목요일 아침에는 서울과 대구가 2도, 대전 1도, 일부 내륙은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는 등 내일은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제주도와 전남 지역은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바람은 점차 강하게 불겠습니다. 곳곳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안팎의 돌풍이 예상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높은 산지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도, 습도는 44%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시정연설문을 대독한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오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에 대해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바디프렌드의 창업주와 최대 주주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치료제 등을 공부 잘하는 약, 수험생 영양제라고 홍보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끔찍한 사건 소식이에요. 지난 주말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서 시신이 발견됐어요. 네, 주말 사이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시신은 크게 부패하진 않았지만 토막난 상태로 훼손돼 있었다고 합니다. 화천대교 하류 300m 지점에서 사람의 다리로 보이는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라 주민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추가로 또 발견된 건데요.
몸통과 팔다리 등 총 8개 부위가 비닐 자루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토막 시신이 발견된 지 하루 만인 어제 유력 용의자인 30대 현역 군인 남성을 붙잡아 수사 중인데요. 숨진 여성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하고요. 경찰은 현재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시신의 행방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강남 한복판에서는 8중 추돌 사고가 있었어요. 네, 운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어제 대낮에 역삼동 국기원 입구 사거리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이후 역주행까지 하며 오토바이 한 대와도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알고 보니 이 사고를 내기 약 30분 전에도 10km쯤 떨어진 송파구 주택가에서 아이가 탄 유모차를 밀고 가던 엄마를 치고 달아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유모차 뺑소니에 8중 추돌 사고까지 모두 1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애초에 면허를 딴 기록도 없는 무면허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무슨 자신감으로 운전자를 잡은 건지도 도통 모르겠고 술이나 마약 성분이 검출되진 않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신경 안정제를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잠시 뒤인 오후 3시 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경북 구미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던데요.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네, 한국인의 영원한 소울푸드죠. 라면을 주제로 한 축제가 구미에서 열렸는데요. 사흘간 무려 12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사람이 오죽 많았으면 3단 사다리 위에 올라 현장을 통제하는 키다리 경찰관까지 등장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구미와 라면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나 싶으실 텐데 구미에 농심 공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해마다 8천억 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라면의 도시라고 할 만하죠. 축제 소식이 전해지자 기대감도 한껏 높아졌는데 첫날 구준비가 내렸지만 이마저도 라면 먹기 딱 좋은 날씨라며 관광객들이 몰려들었고 첫날에만 무려 8만 개 가까운 라면이 팔렸다고 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구미 라면 축제는 세상에서 가장 긴 라면 레스토랑이라는 주제로 자그마치 475m에 달하는 구간에 마련된 행사장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구미 대표 맛집부터 전국의 이색 라면 또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누들까지 더해져 부스마다 긴 줄이 늘어섰다고 하고요. 해마다 찾는 사람이 늘면서 기존 구미역 일대를 비롯해 문화로부터 금리단길, 금오산 일대까지 범위를 넓히고 다채로운 행사와 콘텐츠로 가득 채워졌다고 합니다. 최고의 라면 전문가를 뽑는 라물리에 선발대회, 취향에 맞는 재료를 골라 나만의 라면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라면 공작소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방문객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면서 구미가 명실상부 라면의 성지로 자리매김했음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요즘 딱 축제철인데요. 구미처럼 분식을 주제로 한 축제들이 유독 인기인 것 같아요. 네, 최근 김천에서 열린 김밥 축제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네. 전국 각지에서 김밥이나 만두, 라면 같이 분식을 주제로 한 축제들이 연이어 흥행몰이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김천하면 김밥 천국이 떠오른다는 MZ세대들의 기막힌 발상을 그대로 옮겨 담은 김천시는 첫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한박 웃음을 터뜨렸고요. 이틀간 예상보다 5배나 더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일부 관광객들은 김밥 맛도 보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끝내 아쉬움을 지우지 못했는지 축제가 끝나고 게시판은 오늘부터 김밥 축제 적금 들 테니 또 한 번 열어달라는 김밥 덕후들의 칭찬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강원도 원주에선 만두축제가 열렸는데 원주시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50만 명이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고기만두나 김치만두 말고도 전국 만두 맛집부터 강원 특산 만두까지 10가지 테마로 100가지가 넘는 만두들이 사람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줬는데요. 또 만두 빚기 체험부터 김치만두 빨리 먹기 대회 같은 다양한 콘텐츠로 재미까지 챙겼는데 남녀노소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분식 축제들, 왜 이런 소식은 꼭 다 지나고 나서만 접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제가 한번 꼭 직접 다녀와서 더 생생한 후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전화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집 유선전화 사용하시는 분들이 급속도로 줄고 있다고요. 네, 어릴 때만 해도 친구 집에 전화해서 수화기 너머로 바꿔달라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것도 이제는 다 추억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집에 전화기가 사라진 지 벌써 한참이나 된 것 같은데 한때 없어서는 안 될 통신수단이었던 집 전화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입회선은 매달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시내 전화는 1,051만
10만여 회선으로 집계되고요. 특히 올해 들어선 달마다 10만 회선 가깝게 증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가 등장하면서 1999년 무선전화 가입자가 처음으로 유선전화를 추월했고 시내전화는 2002년 정점을 찍은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 전화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시점까지 왔는데요. 통신사들은 관련 사업을 축소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보편적 역무로 지정된 시내 전화 서비스 공급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는데 수익성 악화에 고민하면서도 쉽사리 발을 빼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유선 전화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KT의 고민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 10년 전만 해도 7천억 원에 육박했던 관련 매출은 올해 1분기 기준 4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를 비롯해서 시장 상황들을 고려하면 미래 먹거리로서는 성장 가능성이 전무한 사양 산업인데 그럼에도 통신사들은 수익성과 관계없이 남은 가입자들을 위해 시내전화 서비스 제공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적 역무 범위에서 시내전화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법적 의무가 사라진다면 통신사들이 수익성도 거의 없는 시내전화 서비스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이 업계는 가입자가 아무리 줄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요는 남아있을 것이라면서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보다 남아있는 고객들에게 인터넷 전화나 이동통신으로 서비스 변경을 권유하는 식으로 점차 축소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고물가 때문일까요? 요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짠내 폭발하는 자린고비 챌린지가 유행이라고요. 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자린고비 생활을 SNS에 공유하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점심 식사는 도시락을 싸서 다니거나 구내 식당에서 해결하고 헬스장을 찾는 대신 밖에서 러닝을 뛰거나 산스장이라고 하죠.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등 그 방식도 가지각색인데요. 여기 한 발 더 나아가서 돈 버는 앱으로 포인트를 모아 현금화하는 앱테크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걸을 때마다 조금씩 이 소액이 쌓이는 만보기 앱을 쓰는데 꾸준히 모으다 보면은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 정도는 벌 수 있더라고요. 꽤 쏠쏠합니다. 네. 이렇게 극강의 짠내 폭발하는 절약 습관을 SNS 등을 통해 여럿과 나누는 행위가 이른바 라우드 버지팅, 직역하자면 시끄러운 예산이란 뜻을 가진 하나의 문화로 번지고 있습니다. 부를 과시하거나 하는 대신 실제 재정 상태와 지출 계획을 다수에게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SNS에 명품 언박싱 같은 콘텐츠를 올리면서 과시하는 하울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린고비 챌린지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하면요. 관련 게시물만 수천 건이 떠오르고요. 한 달 가계부나 일지를 올리고 정해진 현금으로 생활하는 이른바 현생 참여자를 모집하는 시기입니다. 여담이지만 제 아내도 현금 생활 챌린지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여기 옆에서 저게 뭔가 하고 지켜보니까 이 참여자들끼리 하루 소비 내역을 올리고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지 또 재테크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서로 조언하고 격려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정말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시기도 하던데 우선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캥거루족으로 지내기도 하면서 공과금과 생활비를 극단적으로 아끼기도 하고요. 불필요한 저녁 약속은 줄이고 점심은 또 회사 팀장과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상사와 같이 식사를 하면 보통 밥값을 내주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네. 식사 후 커피는 선물 받은 기프티콘이 있을 때만 사용하고 간식이 고프면 회사 탕비실로 향한다고 하네요. 아, 이 정도 열정이면 진짜 인정이네요. 네. 그런데 이런 MZ들의 짠테크가 단순히 아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서요. 네, 또 하나 눈길이 가는 점은 MZ세대 근검절약 정신이 과거 기성세대와 달리 그저 아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씩 주식에 투자한다는 한 직장인은 현금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서 예적금만 하는 건 돈을 놀게 두는 생각이 든다면서 어렵게 모은 돈이더라도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한다 말하고요. 부지런하고 모범적으로 사는 이른바 갓생 브이로그로 15만 명의 구독자를 모은 한 유튜버는 이제는 소비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로 이 절약이 너무나 쉬워졌다며 다만 은행 이자에 기대하기보다 주식 투자를 통해 목표 자산에 훨씬 더 빨리 도달했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비는 줄이고 투자에 관심을 갖는 흐름은 실제 통계로도 나타나는데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이 통계청의 소매 판매액 지수는 지난 3분기 1년 전보다 1.9% 줄어 10개 분기 연속 줄어들었고요. 5년 전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20대들의 투자는
지난해 11%로 껑충 뛰는 등 이 투자를 돌파구로 택하고 이를 위한 자금 마련 목적이 이 짠테크의 배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절약한 돈으로 투자하고 이를 다수에게 알리는 젊은 층의 소비 현상에 대해서 성취를 확인받고자 하는 심리와 연결돼 있다고도 봤는데요. 왜 다이어트 할 때도 동네방네 소문을 내야 더 잘 되잖아요. 네. 이처럼 여러 세계의 자산 계획을 공개하면 꼭 이뤄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생기고 취업과 경제난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종의 성취감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런 짠테크가 유행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단풍철이라 설악산으로 단풍 구경 가는 등산객이 많이 늘었다던데요.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설악산 단풍이 예년 같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달라진 날씨 탓에 단풍이 물들기도 전에 말라서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설악산 소공원 입구는 단풍놀이를 온 관광객들로 북적이지만 울긋불긋 단풍을 기대했던 이들의 얼굴에는 아쉬움만 가득합니다. 예년 같으면 붉게 물들었어야 할 시기지만 절반가량은 초록잎, 절반은 낙엽이 됐는데요. 단풍은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고 일교차가 있을 때 생기는데 올해는 9월까지 폭염이 이어졌고 10월에는 최저 기온 5도 아래로 내려간 날이 관측 이래 가장 적을 만큼 무더운 날씨에 물들기도 전에 바싹 말라버렸다고 하네요. 이런 날씨 변화 때문일까요? 대한민국 최북단에서 나열대 작물인 키위가 생산되고 있어서 화제더라고요. 네, 최북단 민통선 인근에서 이 키위가 자라기 시작했는데요. 한 농가는 7년 전 재배를 시작했는데 길어진 더위에 수확량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대략 500만 원 정도 했다는데 올해는 6배는 많은 3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상한 날씨에 사과의 주산지도 경북에서 강원도까지 올라갔다고 하고요. 재배 면적도 10년 새 6배는 넓어졌는데 생산량도 7배는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재배지가 북상하면 50년 뒤에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5도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엔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요. 네, 월요일인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 비가 그친 뒤에는 급격히 쌀쌀해진다고 하니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또 전국에서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고 강원 산지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바람이 특히 강하겠고요. 낮부터는 비가 그치고 이후 급격한 기온 변화가 찾아오겠습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에도 17도에 머무르겠는데요. 어제보다 무려 6도가량 낮아지는 건데 날은 갈수록 추워져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목요일은 2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의 북마크. 오늘은 도서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시내 21 이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11월이에요.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돌아보면 진짜 할 일 없이 바쁘기만 했던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출판계에서도 한 해를 정리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예, 보통 이제 한 해 정리한다라고 하면 12월 정도에 이제 한 해 베스트셀러로 돌아보거나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대표적일 텐데요. 그 외에도 10월 중순 즈음부터는 사실 출판계에서 이제 다음 해 2025라고 하는 숫자를 단 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는 인력, 달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달력 많이 안 보시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다 이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느낌으로 책상 앞에 인력을 놓고 매일 뜯어본다든가 아니면 달력을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놓고 예전에는 증정품 같은 걸로 그냥 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면 요즘에는 좋아하는 작가의 일러스트라든가 이런 게 있는 이제 달력들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025로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달력들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는 고전 세계 고전에서 가려 뽑은 뭐 문장들을 하루에 한 문장씩 보는 그런 인력이 있는가 하면 2025라는 숫자를 달고 나오는 책 중에 가장 눈길을 또 끄는 거는 다이어리
혹은 가계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책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사실은 쓰는 사람들이 채워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인데 이제 워낙 유명한 뭐 재테크 책 저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쓰는 이런 가계부 책 같은 게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제가 이 시기에 가장 주목하는 게 있다고 하면 2025년 트렌드를 예측하는 그런 책들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것도 바로 이런 트렌드 예측 책들을 가져와 봤어요. 2025년을 예측한다는 거잖아요. 뭐 네. 예측이 맞든 아니든 일단은 관심이 생겨요. 처음 그쵸. 소개해 주실 책 어떤 책이에요? 일단 해마다 이맘때 선을 보여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매번 이름을 올리는 책이 있습니다. 예,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인데요. 트렌드 코리아 2025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트렌드 코리아가 2025년을 이끌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로 스네이크 센스, 그러니까 뱀의 해니까 이런 뭐라고 할까요? 뱀의 감각 이런 식으로 한 해의 키워드를 뽑았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2025년도에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는 식의 이유로 이런 키워드를 뽑은 것 같습니다. 사실 트렌드 코리아가 해마다 나오는데 뭐 매번 엄청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예측하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사실 누구나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이제 무슨 공짜로 무슨 어플리케이션에서 볼 수 있는 토정 비결 이런 거 보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와 비슷하게 내가 내년에 어떤 거 유행할지 좀 미리 알고 싶다라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책이 진단하고 있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놓치기는 굉장히 아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약간은 베팅하는 기분 같은 걸로 매년 이맘때면 보게 되는데요. 제시된 키워드 중에 재밌는 게 아주 보통의 하루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줄여서 아보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워낙 경기 안 좋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보통의 하루라고 하는 게 말로는 쉽지만 사실은 그만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나한테 충실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점점 더 널리 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의 키워드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책이 이야기하는 2024년의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푸바오. 아, 맞네요.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빼놓을 네. 수 없죠. 그래서 판다의 귀여움, 사육사와의 순수한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이 푸바오 신드롬과 연관해서 이야기할 만한 게 무해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해함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해를 끼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이 애정을 갖고 지켜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푸바오는 그야말로 무해력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또 한 가지는 뭐 쇼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꽤 긴 시간 동안 점점 더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 여행 같은 키워드도 있어요. 사실은 뭐 SNS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언제나 누군가 한 명은 일본 여행 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슈퍼 엔저 현상이다 뭐다 하는 게 같이 이제 엮이면서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도 굉장한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런 쇼폼 시대가 되면서 밈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어를 떠나서, 옛날에 유행어라고 하면 특정한 말이었잖아요. 네. 뭐 따봉이라든가 이런 식의 특정한 단어를 쓰는 거였다고 하면, 요즘에 밈을 보시면 옷차림, 그래서 뭐 어떤 모자를 쓴다든가 뭐 어떤 티셔츠를 입는다든가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연상시키는 룩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말투, 단어 사용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밈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그런 것들이 이런 숏폼 콘텐츠를 통해서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행어 같은 게 한번 돌면은 2, 3년 동안 유행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오늘 뜬 말이 내일 모레가 되면은 벌써 낡은 것이 되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엄청 빨라졌어요. 네. 다시 아보하라는 키워드로 돌아가서요. 아보하라는 말이 아직 어색하지만 뭐 아주 보통의 하루라고 하니까 이해는 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일상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좀 일깨우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일단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고 뾰족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진단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집안이 불안정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푸바오의 무해함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연결되고 있습니다. 나를 상처 줄 일이 없는 무해한 것들에 둘러싸인 공간에서 나의 시간을 충실하게 갖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아보하라고 하는 트렌드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숏폼 콘텐츠들 중에서도 자극적인 거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왜 따뜻한 마음이 가는 영상들 있잖아요.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영상 같은 것들도 굉장히 바이럴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트렌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해한 것들의 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이런 아보하 같은 키워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키워드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좀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옴니보어의 세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옴니보어라고 하면 이제 말이 어려운데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 인구 통계학적인 기반으로 트렌드를 예측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면 20대 여성, 30대 남성이라든가 뭐 기혼 30대 여성이라든가 기혼 30대 남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 나이 즈음에 이런 정도 사회생활을 한 사람이면 이런 걸 좋아하겠지라고 하는 걸 예측해서 거기에 맞게 마케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잡식성 소비라고 하는 이 옴니보어라고 하는 거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냐면 특히나 콘텐츠 소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 하나가 인기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팬덤이 형성되고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이 드라마는 20대 여성이 좋아하는 드라마 이렇게 분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향이라고 하는 게 더 중심이 되어서 나이대도 다양하고 생애 경험도 다양한 사람들이 그 자기의 취향 중심으로 몰려들어서 소비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어떤 팬덤, 스타의 팬덤이 됐든 콘텐츠의 팬덤이 됐든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그냥 SNS나 아니면은 이런 톡방 같은 곳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서로 나이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모두가 이름 뒤에다가 님을 붙여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같이 일단은 처음에 인사할 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거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로 취향이 같으면 재밌게 놀다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보면 나이가 천차만별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바로 이런 옴니보어라고 하는 키워드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네, 2025년의 사회 트렌드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책은 또 2025년을 어떻게 진단할지 궁금해집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이에요? 다음 이야기는 이제 돈 얘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머니 트렌드 2025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알아야죠. 네, 알아야죠. 새로운 부의 기회를 선점할 55가지 성공 시나리오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이 55가지의 성공 시나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 관련한 저자들이 책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생각을 한 건데 경제 관련해서 많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정말 트렌드를 훑어보는 정도의 의미일 것 같고 나 이제 재테크 초보라서 잘 모르는 게 많다라는 분들께도 내가 사람들이 뭐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재테크 관심이 생겼다고 하면 누구는 부동산 하라고 하고 누구는 미국 주식 하라고 하고 누구는 한국 주식 하라고 하고 다 저마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내가 뭘로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 감을 잡는 정도의 용도로도 꽤 유용한 책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주식, AI, 사회 이슈, 문화 트렌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돈이라고 하는 걸 짚어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찾아서 읽으셔도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진단하는 2025년은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예, 이거 경제 전문가든 어느 분야 전문가든 사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미래 진단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른다. 예,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책도 이렇게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저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특히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너무 많은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책이 당장 무슨 정확하게 무슨 종목을 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고, 다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그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재미있게 본 부분 중에 하나는 요즘에 달리기가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러닝 크루. 예, 러닝 크루를 많이 만들어서 네. 다들 언젠가부터 이렇게 뛴단 말이에요. 달리기를 많이 한다, 러닝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어디 주식을 사야 될까? 제일 많이 사는 것은 운동화 관련 주식입니다. 네. 예, 왜냐하면 러닝에는 그렇게 많은 준비물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기구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들 신발을 좋은 걸 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신발로 유명한 세계적인 브랜드들 몇 개가 쭉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모든 브랜드의 주가가 올랐을 것 같지만 최근 들어 계속 하락하는 주가를 가진 회사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스포츠 브랜드라고 하는 N사입니다. 네. 그럼 대체 왜 이럴까? 왜 다른 데는 다 주가가 오르는데 여기는 오르지 않는 걸까?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관련 주식들의 흐름을 보고 있다. 이런 것들도 이 책이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생활 패턴의 변화와 관련된 건데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생활 패턴의 변화 중에서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한국에서도 점점 더 강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 이혼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면 이혼? 아니 들어본 적은 없는데 뭔가 따로 자는 뭐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뭐 방을 따로 쓴다, 침대 따로 쓴다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약간 반결별 상태로 같이 지낸다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잠 푹 자려고 침대를 따로 쓰거나 방을 따로 쓰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걸 수면 이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젊은 세대로 올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이혼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사람들이 잠이라고 하는 걸 중요시하고 있다는 걸 반영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건 또 어디에 주가랑 연관될까요? 침대에 뭐 주가 오르나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침대 회사의 매출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문자 그대로 침대가 많이 팔리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한 개만 팔았는데 이제는 두 개를 팔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어떤 변화에 따라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기울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좀 재밌는 책이죠. 트렌드를 이렇게 돈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 연습이 되겠네요. 그렇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항상 돈을 쓰기만 하고 벌 궁리는 못 해본 사람들에게 뭐 저 같은 경우인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이 다루는 2025년의 머니 트렌드 키워드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눈여겨본 거는 영올드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나이 든 사람이지만 젊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노년이라고 하는 게 75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전년퇴직한 다음에도 한 10년 넘는 시간 동안이 아직은 젊은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지금의 그 노년이 되는 세대들, 이제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제 70 정도 달하는 세대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 앞 세대들은 자녀에게 자기 노년을 기댔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물려주는 것을 위주로 생각했다고 하면 이제는 다 쓰고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네. 합니다. 그래서 이 다 쓴다라는 지점이 중요한데 그래서 나의 살아있는 동안의 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산업들이 같이 부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른바 케어 이코노미라고 불리는 돌봄 시장의 성장이라는 것과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한국의 뭐 개인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전체의 인구 구조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랑 엮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고 하면 부동산이 지금 같을 수는 없을 텐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뭔가 변화가 생길까?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답을 내놓는 것은 아니다. 네, 이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도서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다희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카와 아리아나 그란데의 파퓰러송 듣고요. 저는 커피로 맛보는 역사 코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익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11월인데요. 네. 가을에는 커피 행사가 많아서 바쁘실 것 같아요. 네, 특히 가을에는 이제 커피 강연이 많습니다. 뭐 제가 커피 강연 초청을 많이 받는데 그렇다고 뭐 다 가지는 못해요. 제가 커피 강연 요청을 받고 이제 수락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 얘기를 해서 그런가요? 혹시 뭐 강연료 이런 건 아니시겠죠? 강연료 물론 중요하죠. 예, 궁금하고요. 그런데 뭐 속으로는 물어보고 싶은데 잘 물어보지는 못합니다. 네. 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강연료가 적은데도 가는 경우가 꽤 있고요. 또 강연료가 많은데도 거절하는 경우도 뭐 있습니다. 예, 제가 강연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때 강연료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바로 이 강연이 열리는 지역입니다. 예, 가보지 않은 지역에서 강연을 요청해 오면 대부분 수락을 하는데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아세요? 뭐 강연하러 가신 김에 여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여행 좋아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일부러 여행을 가기도 하는데 뭐 강연하러 가서 그 지역 여행을 하면 뭐 일석이조 돈도 벌고 좋죠. 그럼요, 여러 가지로. 예, 그런데 저는 뭐 그 지역 이것저것 유명한 데를 여행하는 것보다는 지역 재래시장에서 특산물 쇼핑하는 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뭐 예컨대 2주 전에도 제가 서산시에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요. 마치고 시장에 들러서 매생이 칼국수 따뜻한 거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지역 특산물 대추를 샀는데요. 시장에서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커피 역사에 등장하는 특산물 얘기를 할까 합니다. 커피 역사에 특산물이 등장해요? 네네. 뭐 요즘 전쟁 얘기가 많은데요. 전쟁은 정말 많은 것을 무너뜨려요. 뭐 건물이나 다리 뭐 그런 것도 무너지지만 더 크게 무너지는 거는 사람의 착한 마음, 뭐 양심인 것 같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는 사실 극복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제 독립전쟁을 열심히 해서 해방을 맞았는데 뭐 해방 5년 만에 다시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1945년 해방부터 1955년까지 10년은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해방 10년을 맞아서 그 언론 중에 동아일보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재 기사를 실었는데요. 제목이 해방 10년의 특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10년 사이에 만들어진 특산물 탑 10을 뽑아서 소개했는데요. 특산물이지만 뭐 물건이 아니라 사회 풍조였습니다. 네. 광복절 10주년을 기념해서 1955년 8월 16일부터 10회에 걸쳐 연재를 했는데 그중에서 5번째 특산물이 커피와 관련된 재미있는 특산물이었습니다. 커피와 관련된 5번째 네. 특산물이 오늘 주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첫 번째 특산물은 뭐였어요? 네, 이 신문이 이런 연재를 시작한 이유가 먼저 그 첫 번째 기사 앞에 나오는데요. 읽어보면요. 이 사회에는 그다지 환영 못할 갖가지 특이한 해방 특산물이 이 혼란한 사회상을 모체로 하여 꼬리를 물고 속출하였으니 이제 해방 10년이 낳은 이다나 갖가지 변태적 특산물을 살펴보자. 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변태적 특산물이란 표현에서 짐작이 되죠. 이 부정적인 세태를 보여주는 특산물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특산물로 뽑은 것은 자유선풍입니다. 뭔가 부정적인 거라는 걸 텐데 네네. 자유선풍 무슨 뜻인가요? 네, 신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해방과 함께 민주주의의 큰아들 자유군이 낯설은 한국 땅에 들어오자 너무나 열광적인 환영을 받고 정신을 잃고 기절하고 말았다. 전차에서 남의 발을 밟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자유. 깊은 밤중에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는 자유. 좁은 길에 자동차를 세워서 남의 통행을 방해하는 자유 등등. 이 자유로 안 통하는 데가 없는 그런 자유만능의 세상이 되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해방과 함께 몰아친 이 자유에 지나친 유행을 해방 10년이 만든 첫 번째 특산물로 꼽았던 겁니다. 그럼 커피와 관련된 다섯 번째 특산물은 뭐였어요? 네, 해방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특산물 중에 다섯 번째 제5위는 얌생이입니다. 얌생이요? 네. 그게 뭐죠? 원래 우리말 얌생이는 염소를 지칭하는 경상도 지역 사투리였는데요. 지금은 사전에 보면 남의 물건을 조금씩 몰래 훔쳐내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얌생이짓 뭐 이런 얌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얌생이에 이런 뜻이 붙여지게 된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어느 날 철조망을 뚫고 염소가 미군 부대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염소 주인으로 보이는 한국 사람이 나타나서 초소를 지키는 미군에게 자기 염소가 저 안으로 들어갔다. 염소를 데려가야겠다고 하니까 이 미군이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염소가 계속 들어오기를 반복했고요. 그럴 때마다 주인이 와서 들어가겠다고 해서 들여보내면 또 주인이 염소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가는 염소 주인을 수상하게 여긴 이 미군이 잡아서 조사해 보니까 염소 주인의 가방과 주머니 여기저기에서 커피, 뭐 양담배 등 미군 물품이 나온 겁니다. 네. 뭐 이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 나갔고 이제 이후 미군 부대에서 물건을 빼내는 한국 사람들을 얌생이라고 부르고 그런 행동을 얌생이 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얘기죠. 뭐 이런 얌생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게 바로 미군 부대에 가득했던 커피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물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얌생이가 해방 10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특산물 제5위로 선정될 정도로 유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져 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해방 다음 해였던 1946년에 어떤 미군 보급 부대장이 자기 동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도 미국이 일본하고 싸웠기 때문에 이겼지 한국하고 싸웠더라면 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하고 싸웠더라면 그 굉장한 위력을 가진 원자폭탄도 비행기에 싣기도 전에 한국 얌생이들에게 도적을 맞았을 테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미군 부대 주변의 얌생이 군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미군 물건을 빼돌렸는지를 보여주는 실화죠. 그래서 그런지 심지어는 이런 소문도 당시에 나돌았다고 합니다.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미군 비행기를 얌생이들이 빼내서 냄비 공장에 팔아먹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수준의 얘기인데요. 얌생이 얘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는 소설, 영화 그리고 드라마에 얌생이가 차례로 등장했기 때문이죠. 1968년에 리처드 후커라는 미국 작가가 MASH, 매시라는 소설을 발표했는데요. 후커는 6.25 전쟁 당시 군의관으로 참전해서 의정부 북방 38선 부근 미군 야전병원에서 일하며 겪었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소설로 쓴 겁니다. 매시는 미국 육군 이동 외과병원을 말하죠. 이 소설이 이제 인기를 끌자 이번에는 이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 매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얌생이가 나오는 이 영화가 1970년에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죠. 역대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 영화 중에 아직도 글로벌 흥행 7위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가 바로 매시니까 뭐 대단하죠.
이 황금종려상 수상 영화 중 현재 흥행 1위는 바로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입니다. 메시는 드라마로도 유명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영화가 흥행을 하자 이번에는 드라마로 만들어졌죠. 1972년부터 1983년까지 11년 동안 무려 256부작으로 미국에서 CBS를 통해 이제 방영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AFKN 미군 방송을 통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미국 드라마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 중인 드라마가 바로 이 메시입니다. 이 최종 회 시청률이 40%였고 1983년에 방영된 그 시리즈 피날레의 시청률은 60.2%로 그 해에 슈퍼볼 시청률을 넘어선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는 뭐 얌생이나 미군 부대 주변 여성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인들을 좀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것 때문에 국내에서는 비판이 좀 많이 일어나기도 했었던 영화이고 드라마입니다. 네. 그 얌생이들이 빼돌린 물품 가운데 하나가 커피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얌생이의 최애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커피였습니다. 양담배와 함께 당시는 이제 얌생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물건이었는데요. 얌생이들이 미군 물품을 빼내는데도 이제 단계가 있었는데요. 배짱이 제일 센 얌생이는 바다 얌생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 그 밀수의 소재가 돼서 잘 알려졌는데요. 미군 수송선이 항구에 들어올 때 사전에 미군과 짜고 뭐 집더미만한 그 물건을 통째로 빼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발동선을 동원을 해서 배로부터 직접 박스째 옮겨 심기도 하고 바닷물에 슬쩍 박스를 빠뜨린 다음에 나중에 이 잠수부를 동원해서 몰래 건지는 방식도 썼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육지로 옮겨져서 미군 창고와 각 부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물건을 빼내는 얌생이었는데요. 뭐 이 사람들은 군수품 수송대 미군 트럭으로 위장해서 아예 트럭 가득 물건을 싣고 당당하게 빠져나오는 그런 큰 뭐 얌생이들이었습니다. 뭐 당연히 미군과 짜고 버리는 수법이었죠. 세 번째 단계는 각 미군 부대에 배포된 물건을 PX에서 빼내는 방식이었죠. 이 과정에서도 이제 미군 부대 문직이나 뭐 미군 한두 명은 반드시 끼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군 부대 소속 그 개인들이 소지품 속에 숨겨서 가지고 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뭐 커피, 담배, 초콜릿 같은 작은 물건이 주로 대상이었죠. 뭐 이렇게 얌생이들이 빼돌린 미군 커피는 그 다음 날이면 돗대기 시장, 뭐 또는 양키 시장이라고 불리는 그 암시장에서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돗대기 시장이나 양키 시장 과거에 네네. 많이 사용하던 표현이잖아요. 네네. 언제부터 이런 이름으로 불렸던 거예요? 네, 이 양키라는 말은 원래 17세기에 미국으로 이주한 영국인들이 자신들과 경쟁하던 네덜란드인들을 비하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네덜란드의 가장 많은 이름이 얀카스거든요. 이게 이제 얀키스가 된 거죠. 이후 미국 북동부에 사는 주민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미국인 전체를 비하하는 호칭이 되었죠. 양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신문에 처음 등장한 것은 100년 전인 1920년이었습니다. 미국의 시계 제작사 지금도 있습니다. 잉거솔이 1919년에 세계 최초로 야광 시계를 개발했는데 조선에서 이 시계를 판매하는 테일러 상회가 신문에 이 시계를 광고하면서 양키 야명 시계라는 문구를 사용했던 겁니다. 잉거솔 시계는 당시 이제 마크 트웨인이나 토마스 에디슨 등이 사용해서 아주 유명했던 시계죠. 이후 1920년대에 양키라는 단어가 신문에 자주 등장하게 된 것은 금년에 우리 또 아는 그 미국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에 진출해서 LA 다저스와 맞붙었던 뉴욕 양키스 때문이었습니다. 네. 당시 미국 최고 인기 선수였던 베이비 루스가 소속된 팀이 뉴욕 양키스였거든요. 이 베이비 루스 소식이 신문에 자주 등장하면서 양키라는 단어도 스포츠 팬을 중심으로 널리 알려졌던 겁니다. 예컨대 1920년 6월 25일자 동아일보에는 뉴욕 양키단의 베이비 루스가 80년 미국 야구 역사에 처음 보는 장거리 홈런을 쳤다고 보도하면서 이제 덧붙이기를 위대한 자연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 셋이 있으니 하나는 나야가라 폭포, 둘은 베스비우스 화산, 셋은 베이브 루스라고 썼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제 후반에는 일본과 미국 사이가 나빠지면서 양키라는 단어는 서서히 미국식 소비 문화를 좀 비판하는 그런 용어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노출이 심하거나 교양 없이 가벼운 말과 행동을 하는 여성을 양키거리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해방이 되고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죠. 이 양키라는 용어는 여기저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뭐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생기는 외국 물건을 파는 시장이 뭐 양키 시장으로 불리게 된 거죠. 커피는 이런 양키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표적인 물건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얌생이들이 커피를 빼내서 이런 시장에 팔면 다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갔다면서요. 그렇죠. 물론 이제 얌생이들이 빼낸 커피를 얌생이들이 직접 다방에다 파는 경우도 많았죠. 그런데 다방의 입장에서 뭐 이것은 좀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다방을 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가서 커피를 사다가 쓰는 게 훨씬 편했습니다. 외국 물품을 파는 시장에 가면 뭐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게 커피였으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다녀온 부산 그 국제시장이 대표적인 당시 외국 물품을 파는 시장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외제 물건이 굉장히 가보니까 많더라고요. 국제시장의 원래 이름이 부산 도떼기 시장이었습니다. 도떼기는 낫떼기의 반대말인데요. 물건을 낱개로 팔기보다는 뭉텅이로 파는, 즉 도매로 파는 북적거리는 시끄러운 시장에서 유래된 이름이 도떼기 시장입니다. 옛날부터 도떼기 시장에 가면 고양이 뿔만 없고 세상에 있는 물건치고 없는 것이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식 수입이 안 되는 커피나 이 양담배를 파는 건 불법 아니었어요? 그렇죠. 불법이죠. 수입 금지 물품을 파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었는데요. 그래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미군 부대가 많은 의정부나 동두천, 문산 등 그 경기도 북쪽에서 서울로 오는 버스를 타면 중간에 헌병들이 버스를 세우고 올라와서 가방이나 보따리를 뒤지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재미있는 현상 중 하나는 이런 시장에 파리들이 들끓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리는 또 뭐예요? 네, 시장에서 외국 물건을 파는 상인들에게 이 양담배나 커피 단속을 나왔다고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가는 가짜 단속반을 말합니다. 당시 신문에서 사용한 용어로는 가짜 취채관인데요. 상인들은 이들을 파리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에 날아드는 기분 나쁜 곤충의 빗댄 표현이었죠. 문제는 상인들이 이들 가짜 취채관, 즉 파리와 진짜 취채관인 공무원을 구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 진짜 취채관에게 돈을 주지 않고 버티면 가지고 있는 외제 물건을 압수당하고 잡혀가서 벌금까지 내야 했거든요. 시장을 감독하는 공무원 취채관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고, 이런 세태를 이용해서 상인들이 파리라고 부르던 사이비 가짜 그 취채관들이 날뛰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살던 참 어려운 시대였다는 얘기죠. 뇌물을 주면서까지 상인들이 외제 커피를 팔았다는 건 그만큼 많이 남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죠. 얌생이들은 이제 미군에게 뇌물을 바치고 커피를 빼내서 다방이나 이 시장에 팔더라도 큰 돈을 벌 수 있었고, 시장의 상인들은 또 이 파리들에게 뇌물을 주고라도 얌생이들에게 산 커피를 팔면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방을 하는 분들은 이들 얌생이들에게 비싼 값에 구입하던, 시장에 가서 비싼 값에 사던 커피 재료를 구해서 커피를 만들어 팔면 또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 유행을 했던 거죠. 궁금한 게요. 1950년대면 전쟁으로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그렇게 많이 마셨어요? 네, 1950년대 중반에 서울에는 다방이 500개 정도 있었습니다. 시내에만요. 다방에서 사용되는 모든 커피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통되었던 커피인데요. 남대문 시장이나 국제시장 등 당시 시장에서 거래되는 커피 재료값은 작은 통 하나가 1,500환이었습니다. 작은 통에는 커피 1kg이 들어있었는데요. 이것으로 한 200잔 정도의 커피를 만들어서 1만 원을 벌었으니까 6배 이상 남는 장사였던 겁니다. 커피 장사가 잘 되던 시절이죠. 그럼 어느 정도나 마신 거예요? 네, 뭐 그 당시 커피를 얼마나 많이 마셨냐면요. 1952년 여름에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에 국가대표 승마 선수로 출전하였던 민병선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올림픽 참가 후에 뭐 스웨덴, 독일 등을 돌면서 승마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감상을 구라파 순례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소개했는데요. 그 글에 보면
구라파에 와서는 하루에 잘 마셔야 커피 한 잔인데 한국에서는 어찌하여 그리 많이 커피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세계에서 커피 잘 빼기는 한국이 제일이라는 것을 통감하였으며 한인이 제일 많이 마시는 것도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53년 6월 5일자에 보면 서울과 부산에는 한 집 걸러 다방이요. 폐허의 서울에도 늘어가는 것이 다방이어서 다방골, 지금의 다방이죠. 이 다동이죠. 다방골은 정말 다방촌이 되고 말았다. 인간도처 유청산이라더니 인간도처 유다방이라 해도 무방하다. 뭐 이런 표현으로 그 당시 다방의 유행, 커피의 유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계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으로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